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아주대학교 모의논술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다산학부대학의 신인숙입니다. 논술고사의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출제 및 채점 원칙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린 후에 모의고사 문제에 대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주대학교 수리논술의 출제 범위는 수학, 수학 1, 수학 2 미적분이고요. 문항은 대문항 2개로 구성되어 있고 각 대문항별로 소문항이 2~3개 이내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문항별로 하위 문항이 3개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답안은 대문항별로 A3 한 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시면 되고 시험 시간은 총 120분입니다. 120분 내에서 2개의 대문항을 시간을 스스로 적절히 배분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리논술의 특성상 그리고 아주대학교 수리논술은 제시문을 주고 그 제시문 안에 수학적 주제를 담고 있고요. 그 주제를 이해하고 파악하여 그리고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묻는 문제로 수리적 분석력과 응용력, 창의력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학적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공식 암기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지양하고 있고 영어 제시문은 출제하지 않습니다. 채점 원칙을 말씀드리면 수리논술은 답만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풀이 과정이 중요하고 풀이 과정의 단계별로 점수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단계별 과정과 정답이 모두 맞으면 해당 문제는 만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최종 답이 틀리거나 중간 단계가 틀린 경우에도 논리적으로 완벽한 과정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채점 기준에서 제시한 중간 과정과 달라도 논리적 과정과 답이 맞으면 만점을 받으실 수가 있고 모범 답안 이외의 풀이에도 논리적 적합성에 따라 풀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의논술에 대한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대문항 1의 제시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를 보시면 두 곡선 y는 x 3승과 y는 x 제곱을 생각하자. 그리고 그림 1과 같이 직선 y는 ax가 1사분면에서 곡선 y는 x제곱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하고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n이라 하자. 그리고 여기에서 직선의 기울기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고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 1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우선은 y는 x제곱과 y는 x 3승이 만나는 1사분면에 있는 이 점이 1,1이고 이때 x가 1일 때에 y는 ax 위에 함수값은 a가 함수값 y좌표는 a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문제에서 a는 1보다 작다고 두었으므로 이 직선은 y는 1인 값보다는 아래쪽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직선 y는 ax가 1사분면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 점을 이 문제에서 P라고 둔 것이고 y는 x 세제곱과 또 다른 P가 아닌 점에서 1사분면 위에서 또 만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 점이라 하면 점 P의 좌표와 이 y는 x 세제곱과 이 직선이 만나는 점의 좌표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점 P의 좌표를 우리가 구해보면 x좌표는 a가 되고 y좌표는 a제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y는 x 세제곱과 이 직선이 만나는 교점도 우리가 구해보면 그것의 x좌표만 일단 구해보면 x좌표가 루트 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점 P의 좌표가 a, 루트 a이기 때문에 P의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n의 x좌표 역시도 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그림 1에 색출된 부분과 같이 두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대문자 A라 하고 A의 넓이를 이 소문자 A에 대한 식 SA라고 두었고 직선 PN에 의해 나뉘는 A의 오른쪽 부분의 넓이를 역시 소문자 A에 대한 식 S1A라고 두었습니다. 그러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듯이 두 곡선, 그러니까 두 함수와 그리고 직선 이런 함수들로 둘러싸인 도형이 A이기 때문에 이 도형의 넓이를 우리가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N을 기준으로 A의 왼쪽 영역과 오른쪽 영역으로 나누어서 각각을 정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알고 있는데 일단은 x의 범위가 0에서 a까지 왼쪽 영역의 넓이를 정적분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고 x는 a에서 x는 루트 a까지 해서 역시 또 다른 정적분을 이용해서 오른쪽 영역의 넓이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칠된 도형의 넓이를 왼쪽과 오른쪽 각각을 A를 적분 구간이 A를 포함하는 정적분으로 각각 구할 수 있기 때문에 A의 넓이도 이렇게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른쪽 부분의 넓이 역시도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나를 또 보시면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점 P를 지나는 원을 C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C는 중심이 원점이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런 식을 만족하고 점 P도 지나기 때문에 P의 좌표 X좌표는 A고 Y좌표는 A제곱이므로 각 X와 Y 자리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반지름 R도 이렇게 A에 대한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의 방정식을 이와 같이 결정할 수가 있고 지금 점 P에서 원 C에 그은 접선을 L1이라 했고 동일한 점 P에서 이 곡선에 그은 접선을 L2라고 넣었습니다. 그러면 점 P의 좌표와 C의 방정식에도 반지름이 A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L1의 방정식도 A를 포함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역시 L2도 접점 P의 좌표가 A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역시 A를 포함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도형 A 중에 원 C의 내부에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를 TA라고 두었습니다. 역시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문항 1-1은 두 개의 문제이고 각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다음 극한을 조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시문에서 우리가 색칠된 도형의 넓이가 SA였고 색칠된 도형의 직선 PN에 의해서 나뉘는 오른쪽 영역의 넓이는 S1A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각각을 소문자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후에 주어진 극한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1에서 지금 색칠된 도형의 넓이가 SA인데 이 도형을 우리가 A라고 했고 직선 PN에 의해서 나뉘는 A의 왼쪽 영역과 오른쪽 영역을 각각 정적분으로 그 넓이를 나타내어 보면 일단 P의 좌표는 앞에서도 구했지만 이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P의 X좌표가 A이기 때문에 이 PN의 수선의 발 N의 좌표는 A가 되고요.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X세제곱과 직선이 만나는 이 점의 X좌표는 루트 A가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의 각 영역의 넓이를 정적분으로 나타내면
왼쪽 영역은 적분 구간이 0에서 a까지고 y는 x제곱과 y는 x세제곱 사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적분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영역도 적분 영역이 a에서 루트 a까지, 그리고 ax가 위에 있는 함수고 x세제곱이 아래에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적분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 A의 직선 PN에 의해서 나뉘는 왼쪽 오른쪽 영역의 넓이를 정적분으로 나타내고 그것을 계산해 주면 이와 같은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 두 넓이를 더한 것이 도형 A의 넓이이므로 SA는 두 값을 더해주면 이와 같은 A에 대한 3차 다항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적분을 이용해서 SA를 정확하게 구하셨으면 5점을 받으실 수가 있고,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극한에서 S1A 값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S1A를 이와 같이 잘 밝혀서 적어 주셨으면 2점을 더 받으실 수가 있고, 이때 S1A와 SA를 잘 구해서 극한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이와 같은 식이 되고요. A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이기 때문에 분모 분자의 각각의 A에 대한 최저차, 그러니까 A제곱으로 각각 이렇게 나누어서 적어본 식이 이제 오른쪽과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A를 0으로 보내면 A를 포함하는 다항식은 모두 0으로 가기 때문에 극한값이 1이다 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A와 S1A를 정확하게 구해서 극한값까지도 잘 구하셨으면 모두 만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앞에서 구한 SA의 값이 24분의 1이 될 때에 A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봤듯이 SA를 우리가 이런 3차 다항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 방정식을 정확하게 잘 세우셨으면 5점을 받으시고요. 이 3차 방정식을 잘 풀어서 양수 A 2분의 1을 잘 구하셨으면 모두 만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소문항 1-2는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두 직선 L1과 L2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최소로 하는 A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직선 L1과 L2는 우리 제시문에서 잘 정의되어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 아래 그림을 보시면 직선 L은 원점이 중심이고 점 P를 지나는 원 C의 점 P에서 그은 접선이었고요. 동일한 점 P에서 곡선 Y는 X제곱에 그은 접선은 L2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값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예각의 크기를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야 이 예각의 크기가 최소가 되는 A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A로 표현하는 것을 먼저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에서 우리가 구해봤지만 이 원 C의 방정식을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고요. 점 P의 좌표는 A, A 제곱이었고, 직선 L1은 점 P라는 접점을 갖는 원 C에 그은 접선이기 때문에 L1의 방정식은 이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L2의 방정식도 점 P가 접점인 Y는 X제곱에 그은 접선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X제곱에 A에서의 미분계수, X가 A일 때의 미분계수니까 기울기 2A이고 접점이 P인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기울기를 A로 나타내보면 마이너스 A1과 2A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직선의 기울기를 정확히 A에 대한 이와 같은 식으로 잘 구하셨으면
모두 4점을 받으실 수가 있고, 이때 우리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일단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두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떤 직선의 기울기는 각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탄젠트 값하고 같기 때문에 L1의 기울기 마이너스 a분의 1은 탄젠트 알파와 같고요. L2의 기울기 2a는 탄젠트 베타와 같습니다. 또 a가 양수기 때문에 탄젠트 알파는 음수가 되고 알파는 둔각이 됩니다. 그리고 a가 양수기 때문에 역시 탄젠트 베타는 양수가 되고 베타는 예각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그림에서처럼 이 값이 알파고요. 이 각이 베타가 됨을 알 수가 있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이와 같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a로 표현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것을 알고 있고, 각 직선의 기울기를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했고 각각이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각의 탄젠트 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우리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용하면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고요. 탄젠트 알파는 위에서 구한 것처럼 마이너스 a분의 1이고 탄젠트 베타는 2a가 되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공식에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정리하면 a분의 1 더하기 2a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a가 양수기 때문에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양수 값을 갖는 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예각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최소가 되는 a의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최소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양수에 취하는 절대부등식, 두 양수에 취할 수 있는 절대부등식을 생각해 보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있죠. 그래서 이 루트 두 양수의 곱, 이런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a 이렇게 지워져서 우변은 2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즉 예각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탄젠트 값이 최소가 되는 최소값이 2 루트 2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각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탄젠트 값의 최소값을 잘 구하셨으면 4점을 더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탄젠트 값이 최소가 될 때가 등호가 성립할 때이기 때문에 이 등호가 성립할 때는 두 양수 a분의 1과 2a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면 양수 a는 루트 2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탄젠트가 최소가 될 때가 이 예각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최소가 될 때이기 때문에 두 접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최소일 때는 a가 루트 2분의 1일 때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최소가 되는 a의 값 루트 2분의 1을 정확하게 잘 구하셨으면 모두 만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어진 점이 원의 외부에 있음을 증명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때 이 점을 잠깐 보면 x좌표의 세제곱이 y좌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은 원의 외부에 있겠지만 y는 x세제곱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다시 돌아가서 이 점이 원의 외부에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 원이 중심이 원점이고 이런 방정식을 만족하는 원이기 때문에 이 원의 중심이 원점입니다. 그래서 이 원을 한번 그려보면 원점이 있고요. 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까지의 거리는 반지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 C의 외부에 있는 한 점이 있다면 이 점은 원의 중심인 원점에서 거리가 R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점이 원의 외부에 있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의 원점에서의 거리 제곱이 이와 같이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각 항이 양수기 때문에 앞에 항보다는 더 클 것이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항을 적어보면 이렇게 되고 a가 양수이므로 a제곱 더하기 a4승보다는 더 클 것입니다. 근데 이 원의 반지름 제곱이 a제곱 더하기 a4승이기 때문에 이 값이 반지름의 제곱이 되어서 이 점에서 원점, 즉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제곱이 반지름 제곱보다 크다. 이런 부등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을 A에 대해서 잘 표현하셨으면 4점을 얻으실 수가 있고 이 부등식으로부터 우리가 결론을 주어진 점이 원의 외부에 있다라는 것을 잘 나타내셨으면 모두 4점을 추가해서 만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소문항 1-2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주어진 극한의 값이 0이 아닌 실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이 유일하다. 이 자연수 m과 극한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제시문에서 ta 값도 정의하였는데 ta 값은 색칠된 도형의 일부 중에 원의 내부에 포함되는 영역, 이 영역의 넓이가 ta였고요. 이때 ta의 값을 구하려면 실제로 이 원과 x세제곱, 이 함수 y는 x세제곱과의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x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결과들을 이용해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직선 PN에 의해서 나뉘는 색칠된 도형의 왼쪽 부분, 이 부분의 넓이는 계속 얘기하지만 점 P의 좌표가 a, a 제곱이었으므로 이 x좌표는 a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색칠된 도형의 직선 PN에 의해 나뉘는 이 왼쪽 부분의 넓이는 0에서 a까지 이와 같은 정적분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이 원 내부의 색칠된 도형의 일부의 넓이보다, 즉 ta보다 작을 것이고요. 한편 바로 앞에 문제에서 a 플러스 a제곱이 x좌표인 y는 x세제곱 위에 있는 점을 원 밖에 있는 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고요. 실제로 극한 값이 a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생각하기 때문에 a 플러스 a제곱이 굉장히 작아서 1보다 작다라고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a제곱까지 y는 x제곱과 y는 x세제곱 사이의 영역, 이 넓이를 구해보면 오른쪽과 같은 정적분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a는 왼쪽 이 부분, 이 정적분보다는 크고 오른쪽에는 이 정적분 값보다는 작다라는 부등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정적분을 계산해 주시면 이와 같이 a에 대한 다항식꼴로 나타나고요. 여기까지 ta의 값을 이렇게 a에 대한 식의 부등식을 이용해서 표현했으면 6점을 받으실 수가 있고, 이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값은 ta의 a의 m승으로 나눈 값의 극한이기 때문에 세 변을 모두 a의 m승으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의 m승으로 나눠 보면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A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생각해 볼 거기 때문에 분자에 올 이 다항함수의 최저차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A의 3승이 가장 낮은 차수이기 때문에 특별히 M이 3일 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이 3일 때, 즉 세변을 A의 3승으로 나누면 좌변이 3분의 1 빼기 4분의 1 A가 될 것이고요. 우변은 3분의 1 빼기 더하기 4분의 3의 A, 여기는 생략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항은 A의 5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의 3승분의 TA라는 값은 좌변에 있는 이 A에 대한 식과 우변에 있는 식 사이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A를 0으로 보내면 좌변은 3분의 1로 가까이 가고요. 우변의 극한도 3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를 이용하면 가운데 끼인 이 함수의 극한도 3분의 1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이 3일 때 세변을 A의 3승으로 나누어서 주어진 함수의 극한값 3분의 1을 잘 구하셨으면 3점을 더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밖의 자연수 M, 즉 3이 아닌 자연수 M에 대해서는 극한값을 구해보면 존재하지 않거나 0이 됩니다. 특별히 M이 3보다 클 때는 저 위에 부등식에서, 이 부등식에서 M이 3보다 클 때는 좌변이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즉 한없이 커지기 때문에 더 큰 함수의 극한값도 무한으로 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고요. M이 3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 부등식에서 좌변도 0으로 가고요. 우변 A의 M승으로 나눈 식도 0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끼인 주어진 극한값도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M이 3일 때만 0 아닌 극한값을 갖고 그 극한값은 3분의 1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M이 3일 때만 0 아닌 극한값 3분의 1이 된다 라는 결론을 잘 내주셨으면 3점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문항 2의 제시문입니다. 자, 우선 같이 보시면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집합을 n이라 두었습니다. 그래서 n이 3일 때는 1부터 3까지의 자연수의 집합이고 n이 5일 때는 1부터 5까지의 자연수의 집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 f가 1부터 m까지의 자연수의 집합에서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집합으로 가는, 즉 정의역이 1부터 m까지의 자연수의 집합이고 공역은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집합인 함수 f가 있고요. 이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연수 s와 t에 대하여 함수값이 s인 그리고 함수값이 t인 정의역의 원소 ij, kl이 이런 부등식을 만족하며 서로 다른 4개의 자연수가 존재하면 이때의 함수값의 순서상 s, t를 f의 반복상이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f의 반복상의 정의를 꽤 복잡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뜯어보면 우선 어떤 순서상 s, t가 f의 반복상이려면 s와 t는 함수 값이어야 되기 때문에 1부터 n까지의 자연수 중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연수여야 합니다. 그래서 s와 t는 공역에 속하는, 즉 1부터 n까지의 자연수들이고 s와 t는 서로 다른 함수값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수값이 s인 서로 다른 정의역의 원소 ik가
이렇게 존재해야 되고, 즉 함수값이 s인 정의역의 원소가 2개는 적어도 존재해야 되고, 또 함수값이 t인 서로 다른 정의역의 원소가 적어도 2개는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 부등식 ijk가 만족하는 이 부등식을 살펴보면, 이 부등식 ijkl의 크기 순으로 함수값을 적어보면 fi는 s고 fj는 t고 fk는 s, fl은 t가 됩니다. 그대로 적어보면, 그래서 함수값을 나열해서 정의역의 크기 순서대로 차례로 적었을 때 이렇게 st 모양의 함수값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 순서상 s, t를 f의 반복상이라 한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소개해 보면, 그림 2와 같은 함수 f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함수 f의 정의역을 보시면 1부터 7까지의 자연수들이고요. 공역은 1부터 5까지의 자연수의 집합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반복상을 찾으려면 일단은 함수값에 대응하는 정의역이 적어도 2개 이상은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역에 있는 함수값의 순서상으로 반복상을 생각하려면 이렇게 여러 개의 2개 이상의 정의역의 원소에 대응하는 함수값들을 가지고 반복상을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2가 함수값인 정의역의 원소가 서로 다른 2, 5가 존재하고요. 함수값이 3인 정의역의 원소 3과 7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2와 3은 서로 다른 함수값들이고, 이 정의역의 원소의 크기 순으로 함수값을 이와 같이 나열해 보면 2, 3, 2, 3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순서상 2, 3은 f의 반복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편 함수값이 2, 3이 아닌 1, 4, 5인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1, 4, 5 중에 하나인 함수값 s를 생각했을 때 이게 함수값인 1, 4, 5 중에 하나의 자연수가 함수값인 정의역의 원소는 한 개거나 존재하지 않는, 즉 한 개 이하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s를 포함하는 모든 순서상은 f의 반복상이 아닙니다. 또한 2, 3으로 이루어진 또 다른 순서상 3,2는 반복상이 아님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f의 반복상은 2, 3뿐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줄에 이 반복상을 어떻게 실제로 구하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 함수 f는 1부터 7까지의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f의 정의역에 있는 원소에 대응하는 모든 함수값을 차례로 나열해서 모두 적어보면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고요. 이것은 왼쪽에서 정의된 f의 정의로부터 우리가 이 함수값을 그대로 적어본 것이고요. 이것을 생각하면 이 함수값을 나열해서 2, 3, 2, 3만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 순서상이 f의 반복상이다 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3,2 순서상은 여기에서 보시면 3, 2, 3, 2 꼴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순서상 3,2는 반복상이 아니다 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문항 2-1인데요. 그래서 아래 그림과 같이 정의된 함수 f가 있고
F의 정의역은 1부터 9까지의 자연수의 집합이고 공역은 1부터 5까지의 자연수의 집합으로 두 문제 모두 공통의 F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주어진 F의 반복상을 모두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앞에 제시문에서 우리가 봤듯이 함수의 정의역이 1부터 9까지의 자연수의 집합이므로 모든 함수값을 차례로 나열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보면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4, 3, 4, 3 이와 같은 함수값이 나타나기 때문에 4,3은 F의 반복상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2, 3, 2, 3 또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2,3 역시도 F의 반복상입니다. 그리고 F의 반복상은 이 두 가지 뿐이다 라는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반복상을 구하셨으면 각각 5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G가 존재함을 증명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때 G의 정의역은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집합이고 이 n은 9 이상의 모든 자연수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G가 존재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이러한 G의 예를 들어서 그 존재성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조건을 살펴보면 앞에서 정의한 F와 이 G의 반복상의 집합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문제에서 F의 반복상은 2,3과 4,3 두 개뿐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G의 반복상의 집합도 2,3과 4,3 뿐이어야 된다 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G의 정의역이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집합인데 n-2의 함수값은 꼭 4여야 한다 라는 조건입니다. 자, 앞에서 F의 정의역은 1부터 9까지의 자연수의 집합이었고 공역은 G와 같은 1부터 5까지의 자연수의 집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G를 정의하는 정의역 n이 9 이상이기 때문에 특별히 n이 9일 때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F의 함수값을 차례로 적은 것을 다시 보면 이와 같이 정의되어 있었고 특별히 n이 9일 때를 생각해 보면 이 G의 정의역이 1부터 9까지의 자연수의 집합이고 그때 우리가 G를 F라고 두게 되면 n이 9일 때는 n-2가 7이 되기 때문에 n이 9일 때의 Gn-2의 값을 이렇게 4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F7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G를 F라고 두게 되면 두 번째 조건 n-2가 7이 되기 때문에 G의 n-2 값은 4인 게 분명하고 또한 G를 F라고 두었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도 당연히 만족하게 됩니다. 자, 이제 n이 9보다 클 때를 생각해 보면 두 번째 조건을 우리가 G가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n-2의 값을 지금 F7로 두고 마지막 Gn-1과 Gn의 값을 이렇게 나란히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G는 n이 9 이상일 때도 F의 반복상의 집합과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F의 함수값의 나열의 규칙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F1을 G1로 두고
F2도 G2로 두고 F6까지의 함수값을 우리가 G의 6까지로 다 같다고 두게 되면 이제 G의 정의역에서 9개의 값을 모두 잘 정의했고 나머지 n-9개의 함수값을 잘 정의하면 1부터 n까지 잘 정의된 G가 될 것이고요. 이때 F의 반복상의 집합과 이 G의 반복상의 집합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G6도 4였고 Gn-2도 4로 정의했고 여기 G7부터 Gn-3까지 모든 값을 4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F의 반복상과 이렇게 정의된 1부터 n까지 정의된 G의 반복상의 집합이 완전히 일치하고 n-2의 G의 값은 여전히 4로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9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정리해서 적어보면 G의 n-2에서의 값까지 우리가 잘 논리적으로 적어주셨으면 6점을 받으실 수가 있고 나머지 2개의 값에 대해서도 두 조건을 만족하는 G를 잘 정의해서 모든 9 이상의 n에 대한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집합에서 잘 정의된 G를 모두 정의하셨으면 모두 만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문항 2-2를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함수 f가 1부터 m까지의 자연수의 집합에서 1부터 4까지의 자연수의 집합으로 가는 함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역이 1부터 m까지의 자연수의 집합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두 개의 문제를 각각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4에 속하는 서로 다른 두 자연수 S와 T로 이루어진 모든 순서상 S, T가 F의 반복상이도록 하는 자연수 M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N4는 1부터 4까지의 자연수의 집합이고 앞에서 F의 정의역은 1부터 m까지의 자연수의 집합이었습니다. 이러한 m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f가 존재한다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복상을 생각할 때는 모든 정의역의 원소 1부터 m까지의 자연수에 대응하는 함수값을 모두 차례로 나열해 두고 그러면 각 함수값은 n사에 속하는 값들이기 때문에 1, 2, 3, 4 중에 하나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값을 모두 나열했을 때는 1, 2, 3, 4가 각각 적어도 2번은 나타나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편의상 fi를 ai라고 두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함수값의 나열을 쭉 적어보면 F1부터 Fm인데 우리가 F1은 A1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AM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정의역에 대응하는 함수값들 모두 나열했을 때 만약에 A1이 이 함수값의 나열에서 생각해 봤을 때 정확히 2번 나타난다고 하면 A1이 아닌 N사에 속하는 임의의 B에 대해서 B, A1이 반복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BA1이 반복상이라는 것은 전체 함수값의 나열에서 이와 같은 함수값의 모양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BA1, BA1 꼴이 나타나야 되는데 만약에 전체 함수값의 나열에서 이렇게 A1이 물론 처음에 나타날 것이고 그 중간에 이렇게 2번 나타나게 되면 A1이 아닌 함수값은 이와 같은 자리에 적힐 것이고 BA1, BA1이 나타나려면 A1으로 끝나는 함수값의 나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A1은 3번 이상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A1은 전체 함수값을 나열해서 3번 이상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번에는 A1과 값이 다른 함수값을 생각하고 이때 가장 작은 i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함수값을 나열해서 첫 번째에는 A1이 있을 거고, 처음으로 A1과 다른 AI가 나타나는 경우를 생각하고, 그러면 이때 모든 함수값 1, 2, 3, 4는 적어도 2번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AI는 이렇게 전체 함수값을 나열해서 2번은 나타납니다. 그리고 A1과 AI가 아닌 임의의 1, 2, 3, 4, N사의 원소에 대해서 B, AI도 반복상이려면 A1도 아니고 AI도 아닌 B이기 때문에 B는 이런 자리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B, AI가 반복상이려면 전체 함수값을 나열해서 BAI 꼴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AI는 적어도 마찬가지 이유로 3번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AI도 역시 A1과 다른 AI도 역시 3번 이상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A1도 아니고 AI도 아닌 또 다른 함수값 1부터 4까지 자연수 중에 하나겠죠. 이때 A1도 아니고 AI도 아닌 AJ 함수값 중에 가장 작은 또 J를 고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함수값에서 앞에는 A1이거나 AI인 경우가 생길 거고요. 처음으로 두 값이 아닌 AJ가 이렇게 나타난다면 앞에서 봤듯이 AJ는 2번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A1, AI, AJ가 아닌 N사의 원소 이제는 하나만 남겠지요. 그래서 이 B에 대해서 BAJ가 역시 반복상이려면 BAJ 꼴이 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유로 AJ는 전체 함수값을 나열해서 3번 이상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함수값의 나열은 m개의 숫자의 나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m은 A1, AI, AJ가 적어도 3번 이상 나타난다고 했기 때문에 9개 이상, 그리고 나머지 1개의 숫자는 2번은 나타나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m은 11보다 크거나 같다. 즉 11 이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m은 11 이상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셨으면 7점을 받으실 수가 있고, 실제로 m이 11인 경우가 있다면 m의 최소값은 1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의역이 1부터 11까지인 함수 g가 이렇게 정의됐다면, 즉 G1부터 G11까지의 값이 순서대로 적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되는 함수 G를 생각하면 주어진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G가 됩니다. 그래서 즉 1부터 4까지의 서로 다른 두 자연수로 이루어진 모든 순서쌍이 이렇게 정의된 G의 반복쌍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G가 존재하고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m의 최소값은 11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G를 올바르게 구해서 m의 최소값이 11이다 라는 결론을 마무리하셨으면 모두 만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항을 보겠습니다. 반복상의 집합이 이렇게 주어진 함수 f가 존재할 수 없음을 증명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것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귀류법이라는 증명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귀류법을 이용해서 이러한 f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귀류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장하는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면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의 결론이 맞다라는 증명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F가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F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F의 정의역이 1부터 M까지의 자연수의 집합이기 때문에 이런 반복상을 생각할 때 모든 함수값을 차례로 나열한 것을 생각합니다. 이때 F1부터 F1부터 FK까지를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서 반복상이 나타나고 FK까지의 함수의 나열에서 반복상이 나타나고 이때가 가장 작은 K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타나는 반복상은 1,2다 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함수값이 F1부터 FK까지 해서 1,2라는 반복상이 나타날 것이고요. 이때 K가 가장 작은 K이기 때문에 FK 값은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때 F1부터 FK까지 나열해서 1, 2, 1, 2라는 함수값의 모양이 나타날 것이고요. 이때 반복상은 이렇게 네 가지 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2가 두 번째 원소인 반복상은 1, 2뿐입니다. 그래서 FK까지 반복상이 나타나는 가장 작은 K라면 이때 나타나는 반복상은 1, 2뿐인, 즉 하나뿐이다 라는 것을 K의 성질과 반복상의 집합 4개가 서로 다르고 끝에 있는 이 성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FK까지 해서 나타나는 반복상은 정확히 하나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 적으셨으면 5점을 받으실 수가 있고 F가 가지는 반복상은 이렇게 4가지이기 때문에 역시 4,1도 전체 함수값의 나열에서 보면 반복상이어야 되므로 그리고 FK까지 나타나는 반복상은 1,2뿐이라고 했기 때문에 FK 플러스 1부터 FM까지는 4,1 반복상의 두 번째 성분인 1이 적어도 한 번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 함수값의 나열에서 2, 1, 2, 1도 반복상이 되어서 그런데 우리는 가정에 의해 F의 반복상은 1, 2, 2, 3 이렇게 4가지 뿐이라는 조건에 모순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에 F1부터 FK까지 나타나는 반복상이 1, 2가 아니라 각각 2, 3, 3, 4, 4, 1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모순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가정에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증명을 마무리하셨다면 모두 만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항 2-3을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F의 개수를 AN이라 할 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조건을 살펴보시면 F의 반복상은 존재하지 않고 두 번째는 F의 원소의 개수가 2 이하이다. 그래서 각 조건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일단은 만약에 F가 반복상을 갖는다면 어떤 F의 반복상이 S, T가 있다면 우리 반복상의 정의에 의해서 S와 T는 다른 값이어야 되고 다른 함수값이어야 되고 전체 정의역이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집합이었으므로 n개의 숫자의 나열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각 전체 함수값의 나열에서 ST 꼴의 함수값의
형태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걸 기억해 두시고, 그런데 F는 반복상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 이하이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가 1이거나 2인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1인 경우는 공역이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집합이었기 때문에 치역의 원소를 n개 중에 하나를 뽑겠습니다. 그러면 총 n가지가 되겠고, 그 치역의 원소를 만약에 s라고 둔다면 함수값이 정역이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모두 s로 이루어진 이런 나열을 생각하는 것이고, 이때는 자동으로 f의 반복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그리고 우리가 반복상의 정의에서 보았듯이 어떤 순서상이 반복상이어야 되는데 이 순서상의 ST 성분이 다른 값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1인 경우에는 반복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치역의 값을, 그러니까 함수값을 n개의 자연수 중에 하나를 뽑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총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F의 개수는 총 n가지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인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역이 여전히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집합이므로 서로 다른 n개의 자연수 중에 서로 다른 2개를 뽑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함수값을 st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s와 t는 당연히 다른 함수값 2개를 뽑아 놓은 것이고, 이때 모든 함수값은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고 그 함수값은 s와 t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함수값의 나열을 생각했을 때 모든 함수값이 s와 t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와 같이 위에 반복상의 정의처럼 s에서 t로, t에서 s로, s에서 다시 t로 바뀌는 st, st 꼴이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함수값이 1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s라고 주었다면 s에서 t로 한번 바뀌고 쭉 t로 끝나는 이런 함수값의 나열이거나, 또는 s에서 t로 한번 바뀌고 다시 s로 바뀌어서 쭉 s로 끝나는, 그래서 위에 반복상이 나타날 때 패턴이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2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n개의 숫자를 나열해서 우리가 전체의 반복상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숫자가 이와 같이 2번 이하로 바뀌는 경우만 반복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함수값이 있다면 그 나머지는 n-1개의 자리이므로 2번 바뀌는 경우와 1번 바뀌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숫자가 1번 바뀌는 경우는 첫 번째 자리를 제외한 n-1개의 자리 중에 숫자가 바뀔 한 자리를 고르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바뀌는 경우는 첫 번째 자리를 제외하고 n-1개의 자리 중에 이렇게 바뀔 2개의 자리를 고르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1인 경우와 2인 경우 각각에 대해서 이런 함수의 개수를 더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an이었고요. 이 an은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일 때는 서로 다른 n개의 자연수 중에 치역이 되는 한 개의 숫자를 뽑는 경우하고 똑같기 때문에 n가지가 되는 거고,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경우에는 서로 다른 2개의 자연수를 n개의 자연수 중에 뽑는 것이고, 그 2개의 자연수를 예를 들어 st라고 둔다면 st, ts처럼 이렇게 순열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첫 번째 자리를 제외하고 바뀔 자리를 한 가지를 골라서 한 번 바뀌는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고, 또는 두 번 바뀌는 경우를 각각의 경우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자리를 제외한 n-1개의 자리 중에 바뀔 한 자리를 고르는 가지수에다가 n-1개의 자리 중에 바뀔 두 자리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더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조합 n-1C1은 n-1이고 n-1 C2는 이와 같이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N을 이와 같이 n에 대한 식으로 잘 구하셨으면, 정확히 구하셨으면 모두 6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N을 가지고 잘 집어넣어서 이 부등식을 풀어보면 n이 17 이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하는 n의 최소값은 17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등식에 AN을 잘 집어넣어서 최소값 17을 잘 구하셨으면 모두 만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모의 논술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보시면 문제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를 푸시기를 바라고요. 제시문이나 문제에서 특정한 조건이나 방법을 사용하게 제시하였으면 다른 풀이가 가능하더라도 문제에서 소개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답안 작성에 유리하실 수 있음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소문항이나 하위문항이 연계되어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에 소문항이나 하위문항의 결과를 다음 문제를 풀 때 이용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길 바라고, 어떤 경우에는 하위문항은 제시문만 잘 이해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도 필요한 조건이 제시문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앞서 소개한 모의 논술의 문항도 그렇고 기존의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개의 대문항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두 문제 중에 자신 있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논술의 특성상 여러분이 주장하는 답안을 채점위원이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수리 논술이기 때문에 모든 주장에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채점 시에 글씨를 못 알아보게 되면 채점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가지런하고 바른 글씨로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학년도 모의 논술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